자, 옥내 저장 탱크의 층별 구분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별로는 먼저 정리하면 2층으로 올라간 경우는 지정수량 10배 이하입니다. 사석유류, 동식물유류 외의 사료연물은 5,000리터까지. 그리고 1층에는 지정수량 40배 이하, 만약 사석유류, 동식물 외의 유연물, 사료연물은 2만 리터까지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층별로서 저장을 할 수 있는 유연물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단층이 아닌 건축물의 1층이나 지하층, 그리고 또 단층이 아닌 건축물의 전용실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층이 아닌 건축물의 1층이나 또는 지하층 같은 경우는 제2류 중에 황화린, 정린 및 덩어리 상태로 저장되는 유황, 그리고 3류 연물 가운데서 황린, 6류 연물 가운데 질산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단층이 아닌 건축물의 전용실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1층 또는 지하층이 아니죠. 전용실인 경우는 제1류 연물 가운데 황화린, 정린 그리고 덩어리 상태의 유황, 제3류 연물 가운데에서 황린 그리고 4류 연물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죠. 4류 연물 가운데 인하점 38도씨 이상인 위험물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6류 위험물 중에 질산. 이렇게 저장 기준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위험물을 지하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입니다. 위험물을 지하 탱크에 저장하면은 탱크 자체가 지하에 묻혀 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탱크의 구조에 관해서 그리고 그 탱크가 누설이 될까 안 될까 테스트해보는 수압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땅속에 들어있으니까 아무래도 상태를 잘 알아보기가 어렵죠. 내부 상황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점검 시스템이나 또는 탱크 내에 너무나 많이 충전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줄 수 있는 과충전 방지의 규정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하탱크 저장소의 중요한 사항,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인데 하나하나 단독적으로 출제되기도 하고 보기에 가나다라 중에서 혼합이 되어서 제시가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안전거리나 보유공지가 나오면 무조건 없습니다.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땅속에 묻혀 있거니와 탱크 속에, 또 땅속에도 그냥 탱크만 묻는 게 아니고 그 탱크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구획이 된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진 탱크 전용실에 보통 이렇게 보관을 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하로 이미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 표면에서의 안전거리나 또는 보유공지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은 되도록이면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탱크 전용실은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고 별도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저장 탱크와 벽 사이, 그리고 저장 탱크가 만약에 탱크 전용실이 있는데 탱크가 여러 개가 묻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장 탱크 서로 간에 0.1m 이상 간격, 즉 10cm 이상의 간격은 띄워야 된다 하는 경우고요. 네 번째, 탱크 전용실은 어떻게 시공을 하느냐? 지하에 다른 쪽에 벽이나 피트, 가스관이 있다든지 이런 시설물이 있다든지 또는 대지 경계선, 이 저장소가 신고가 된 땅덩어리의 그 대지 경계선하고는 0.1m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전용실이 아닌 경우는 전용실은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한 구조에 보통 30cm 이상의 두께를 가지고 옆에 있는 땅 지하하고 완전히 구획이 되도록 땅 속에 이렇게 전용실을 마련한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0.6m까지 거리를 띄워야 된다, 이런 경우입니다. 따라서 전용실을 만들면은 바로 옆에 대지 경계선 0.1m면 겨우 10cm 정도밖에 안 되죠. 한 뼘도 안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토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 전용실을 많이 지어서 시공을 해서 탱크를 매설을 하고요. 그리고 탱크 주변에는 마른 모래를 채우거나 또는 습기에도
딱딱하게 응고가 되지 않는 입자 지름이 5mm 이하인 작은 자갈을 채웁니다. 습기가 없는 마른 자갈이죠. 그러니까 지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탱크 전용실을 구획을 해서 만들어라는 경우죠. 이렇게 탱크 전용실을 만들고 속에 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죠. 이렇게. 탱크를 설치하면은 탱크 옆면하고 탱크 전용실 벽하고도 0.1m, 10cm. 탱크와 탱크 사이도 0.1m.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탱크 전용실은 주변에 어떤 지하의 다른 건축물의 벽이라든지 또는 피트, 가스관이 지나간다든지 또는 이 지하 탱크 저장소가 신고된 땅덩어리, 즉 부동산의 대지 경계선이 있으면 그 대지 경계선과 0.1m만 되면 유지가 되면 되는데 이런 전용실이 없는 경우는 0.6m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되죠. 그리고 이 사이에는 전부 다 마른 모래를 채우거나 또는 입자 지름이 5mm 이하인 아주 작은 건조한 자갈로 꽉 채워서 탱크가 속에서 유동하지 않도록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 탱크 전용실 안쪽 부분과 저장 탱크 사이가 0.1m고요. 그리고 탱크 전용실의 벽 두께, 이 두께를 말합니다. 이 두께는 30cm 이상, 0.3m 이상이고요. 벽뿐만 아니라 바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위쪽으로 덮는 이 뚜껑도 두께가 0.3m 이상 이렇게 돼야 됩니다. 탱크 상호간의 거리는 1m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정 수량 100배 이하인 경우는 0.5m로 반이 줄어듭니다. 제형 탱크 윗부분과 지면은 0.6m인데요. 탱크 윗부분하고 지면하고는 0.6m, 60cm 이상의 거리가 띄워져야 되고 그 다음 탱크 두께는 강철판으로 3.2mm 이상의 두께 그리고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이게 속에서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겉에서 전용실 밑바닥까지 닿는 관을 삽입을 해서 누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할 수 있는 누유 검사관 또는 누설 검지관을 설치한다.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 기준이고요.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저장 탱크 상호간의 거리가 1m, 만약 지정 수량이 이게 100배 이하로 된 탱크 같은 경우는 0.5m가 되고요. 탱크 옆면과 벽과의 사이는 0.1m 이상의 간격, 그리고 이 벽의 두께는 0.3m 이상, 30cm 이상이 되고요. 탱크에서 혹시 누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누설이 되는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처럼 밑바닥까지 거의 닿는 누설 검사관, 누유 검지관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탱크에 위험물을 채울 수 있는 주입구, 그리고 계량해 볼 수 있는 계량구, 그리고 탱크에서 이제 액체 위험물을 뽑아서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에 이처럼 주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올라왔던 액체 위험물이 다시 거꾸로 역류가 되지 않도록 역지 밸브, 체크 밸브라고도 하죠. 역류 방지 밸브가 있고 탱크 윗면에서부터 지면까지는 0.6m 이상 그리고 탱크 주변으로는 다 가득 마른 모래를 채우거나 또는 지름의 입자 크기가 5mm 이하인 작은 자갈을, 건조한 자갈을 채웁니다. 자, 그리고 탱크는 재질이 강철판으로서 3.2mm 이상의 두께가 돼야 되고요. 탱크의 표면은 녹 방지를 위해서 방청 도장을 해야 됩니다. 탱크 상부로부터 속에 혹시 인화성 액체가 증발해서 내부 압력이 상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간섭 증기가 발생하면은 외부로 빼낼 수 있는 통기관이 연결이 되어서 밖으로 되어 있고요. 통기관 상부는 마찬가지로 45도 아래쪽으로 선단을 구불려서 빗물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하 탱크 저장소와
다른 시설물의 이격거리, 설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탱크 전용실이 아닌 경우의 기준인데요. 지하 탱크 저장소하고 주변의 지하 터널과는 10m, 지하가 상가를 말하죠. 그런 경우는 역시 10m. 그리고 지하철, 철도 궤도 중심선으로부터 10m. 자, 그리고 지하 시설물의 어떤 대지 경계선이나 다른 지하 시설물의 벽, 또 피트, 가스관이 배설이 된 경우는 0.6m 이상을 띄워야 됩니다. 그러나 탱크 저장소가 이렇게 탱크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전용실로 이렇게 구획이 된 경우는, 전용실로 된 경우는 별도로 지하 터널이나 지하가, 특히 지하 시설물 대지 경계선 같은 경우가 확실히 거리가 줄어들고요. 이런 경우는 전용실에 있는 경우는 0.1m 이상만 떨어지면 된다. 즉 50cm가 더 줄어도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탱크 전용실이 아니고 딸랑 하나, 탱크 하나만 묻혀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이격거리입니다. 자, 탱크 종류 가운데서 강제 이중벽 탱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강철제로 된 이중벽입니다. 즉 탱크가 이처럼 하나가 있고 보온병처럼 이런 구조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중벽 탱크인데요. 탱크 본체와 외벽 사이에는 3mm 이상의 감지층이 있어야 된다. 즉 안쪽에 있는 탱크 본체가 있고 그 바깥쪽으로 둘러싼 외벽층에 둘러싸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사이가 3mm 이상의 층이 있어서 이 부분에는 누유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층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즉 이 사이에서 누설이 되면은 이중벽에 갇히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누설이 된 위험물이 찬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스페이서 설치인데요. 탱크 본체와 외벽 사이의 감지층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고, 재질은 원칙적으로 탱크 본체와 동일한 거. 동일한 재질로. 스페이서 크기는 두께는 3mm, 폭이 3mm, 그리고 폭이 50mm, 길이가 380mm 이상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감지층 간격을 유지하도록, 촘촘하게 삽입을 해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 탱크 저장소의 누설 검사관입니다. 일반적으로 탱크가 묻혀 있는 그 바깥쪽으로 바닥까지 내려서 혹시 누설이 된 부분이 있는가 검지를 하는 걸 말하고요. 4군데 이상을 합니다. 만약에 이중관이나 또는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탱크 전용실이 있으면 탱크가 이처럼 묻혀 있다. 그런 경우는 밑바닥까지 해서 한 군데가 아니라 사방 4귀퉁이에 다 해서 누설 검증을 설치를 하고요. 구조는 이중관으로, 이 자체를 그냥 단관이 아니라 이렇게 이중관 구조로 설치를 하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중간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소공이 없는 이 위쪽 부분은, 그러니까 전용실 밑으로 내려간 부분만 이중관이고 그 위쪽으로 노출된 부분은 단관으로, 이중관이 아닌 상부 쪽에는 단관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누설 검증관의 재료는 금속관을 사용을 하고 또는 경질 합성 수중관을 사용을 하고, 되도록이면 녹이 슬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죠. 금속관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관은 탱크실이나 탱크 기초에 닿게 할 것. 즉 탱크실이, 전용 탱크실이 있다 그러면은 이 밑바닥 기초에 거의 닿도록, 그래서 혹시 누설이 돼서 전용실의 밑바닥에 이렇게 고이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 중심까지 높이 부분에, 관의 가장 밑부분부터 탱크 중심 높이 부분에 소공, 작은 구멍을 뚫는다, 이런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상부 쪽에 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구조로 침투하지 않으면은 되도록이면은 덮개를 이처럼 뚜껑을 덮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 뚜껑을 씌우는 경우는 검사할 때 얼른 쉽게 열 수 있도록, 개방이 얼른 되어서 열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하 탱크 저장소의 이제 기타 사항들입니다.
압력 탱크로 지정된 그 외의 탱크는 수압시험을 70kPa로 수압시험을 합니다. 그렇다면 압력 탱크는 수압시험을 어떻게 하느냐?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물을 채워서 압력을 가해서 수압시험을 합니다. 그럼 압력 탱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최대 상용하는 압력, 평상시 사용하는 압력을 상용 압력이라고 하는데요. 최대 상용 압력이 46.7kPa 이상인 그러한 저장 탱크를 특별히 압력 탱크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시험 문제는 잘 출제는 안 되고요. 압력 탱크다, 압력 탱크가 아닌 탱크다 자꾸 구별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과충전 방지 장치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요. 지하에 묻는 경우는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탱크의 용량을 초과해서 만약 위험물이 주입되어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공급이 차단될 수 있도록 과충전 방지 장치가 설치가 돼야 되고요. 만약에 탱크 용량이 90%인데 일반적으로 액체 위험물을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는 85%에서 90%까지 또는 90%에서 95% 5 내지 10% 정도의 공간을 비워놓는데요. 여유 공간을 90%까지만 딱 차면은 경보음이 울려서 취급자가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경보음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6번째입니다. 위험물의 간이 탱크 저장소입니다. 이 간이라고 하니까 평상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 거죠. 간이 탱크 저장소의 중요한 사항을 정리를 했습니다. 용량은 600리터 이하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하나의 간이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 탱크는 최대 탱크가 3개 이하까지만 설치가 되도록, 그리고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의 간이 저장 탱크를 2개 이상은 설치하지 마라. 동일한 품질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종류는 각각 해서 모두 3개 이하까지는 되는데 동일한 것은 2개 이상 설치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시 탱크 두께는 강철판을 사용하고요. 3.2mm 이상. 대체적으로 모든 탱크나 또는 탱크 롤이도 마찬가지고요. 이동 탱크죠. 그런 경우도 대부분 철판 두께는 3.2m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압시험도 대체적으로 70kPa이 자주 등장하는 압력인데요. 70kPa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해서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5번째, 밸브가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를 하고 주혈점인 지름이 25mm예요. 간이 탱크가 아니고 일반적인 저장 탱크 같은 경우 밸브 없는 통기관이나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의 지름은 대체적으로 30mm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간이 저장 탱크는 25mm로 한 사이즈 줄어 있습니다. 한 사이즈라고 해서 29mm가 아니고요. 실제로 배관이 생산될 때는 25mm, 32mm 이런 규정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40mm로 이렇게 뻥 뜁니다. 그러니까 32mm면 30mm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32mm 직경짜리 표시할 때 밀리미터는 배관의 호칭 지름은 A, 밀리미터일 때는 A를 사용하는데 25A, 32A 이렇게 부르는데요. 구분하는데요. 간이 탱크 저장소의 통기관은 배관의 안지름 사이즈가 25A짜리를 사용하는 거죠. 지름이 25mm니까. 그 다음 탱크 전용실의 안쪽과 저장 탱크 사이에는 0.5m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5개에 설치할 경우는 탱크 주변에 1m 이상의 작업 공간, 즉 공지를 비워놔야 됩니다. 탱크의 표면은 역시 녹이 슬지 않도록, 부식이 되지 않도록 방청 도장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 방청 도장은 간이 탱크뿐만이 아니라 모든 저장 탱크의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청 도장. 그러나 모든 저장 탱크에 아예 부식이 되지 않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이 된 탱크는 방청 도장의 제외 사항입니다. 제외 사항. 스테인리스 재질 자체가 철과 철큰이 크롬 니켈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고요. 철에 크롬 니켈이 혼합되면은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강이 됩니다. 7번째, 위험물의 이동 탱크 저장소인데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동 탱크 그러면은 무엇을 말하느냐? 탱크롤이 이렇게 말하는데 탱크롤이 차를 말합니다. 위험물의 이동 탱크 저장소의 중요한 구조에 관한 정리사항입니다. 두께 부분입니다. 첫째, 탱크 본체는 강철판 두께로 3.2mm 이상. 그리고 칸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탱크 롤이가 있으면은 이 탱크 본체 자체가 3.2mm 이상인데 중간중간에 내부에 보면 이처럼 칸막이로 나눠져 있어요.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칸막이가 역시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되어 있고 칸막이는 내부 부피가 얼마일 때마다 4,000리터 이하마다 한 칸씩 막을 수 있도록 칸막이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뻥 뚫려 있는 채로 하면은 많은 양의 저장된 위험물이 혹시 급출발하거나 또 제동할 때 한꺼번에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칸칸이 다 나눠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방파판이라고 하는 것은 요동을 방지한 거예요. 액체 위험물의 요동, 흔들림을 방지하는 거죠. 파도를 방지하는 거예요. 1.6mm 이상의 강철판이고요. 칸막이 부분마다 다 속의 내부에 설치를 하고 방파판의 면적 합계는 수직단 면적이 50%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속에 이처럼 파도를 방지할 수 있는 방파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동 출발에도 속에서 더 이상 출렁출렁하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요. 지금 진행 방향과 반대되게 가령 위에서 봤을 때 차량의 윗부분인데 이처럼 칸막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량의 앞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방파판이 이렇게 설치된 게 아니라 진행 방향이 수직되게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게 사실 파도를 막아줄 수 있는 거고요. 수직 단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면적을 그렇게 쪼개서 방파판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방호틀이라고 있는데요. 방호틀은 이제 다음 사진으로 보면 금방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2.3mm 이상의 강철판으로 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안전장치나 또는 맨홀 뚜껑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호틀을 설치를 합니다. 이 탱크 롤이차의 안전장치 작동은 상용압력 20kPa 이하인 경우와 상용압력 20kPa를 초과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상용압력 20kPa 이하인 그러한 경우는 안전장치가 20kPa 이상이면서 24kPa 이하에서 이 사이에서 열려서 작동이 되도록 그 다음에 상용압력이 20kPa를 초과하는 그러한 경우는 이동 탱크 내부가 상용압력이 20kPa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에서 작동이 되도록 1.1배니까 10%가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작동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이 탱크 롤리의 이동 저장 탱크의 수압 시험은 압력 탱크 외의 탱크는 70kPa로 압력 탱크로 되어 있는 경우는 최대 상용압력의 1.5배 압력으로 10분간 이렇게 수압 시험을 합니다. 자, 이거 보면은 바로 이 앞쪽에 했던 건데요. 간이 탱크 저장소, 즉 간이 탱크 같은 경우도 똑같이 70kPa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 시험을 한다고 그랬죠. 대체적으로 탱크 같은 경우는 70kPa짜리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잘 봐두시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저장 탱크의 이제 구조 네 번째입니다. 측면 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차량이 넘어졌을 때, 전복이 됐을 때 탱크 자체를, 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요. 탱크 내 모퉁이의 앞부분, 전단, 뒷부분 이렇게 해서 각각 1m 이내에 간격을 두고 설치를 합니다. 즉, 차량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 위에 이렇게 탱크가 얹어져 있겠죠. 얹어져 있는데 이 탱크의 전단 후단 1m 이내 앞쪽에 뒤쪽에 1m 이내에 되게끔 이렇게 돌출이 되는 뾰족한 돌출물을 설치합니다. 이 설치하면은 차량이 전복이 되어도 탱크가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탱크 위쪽에 보면은 매놀도 있고 4,000리터마다 하나씩 속에 내부에 이처럼 칸막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칸막이 하나하나마다 열고 닫고 하는 매놀 뚜껑이 있고 각각 뚜껑 위에가 안전장치들이 다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탱크 윗면에 이처럼 턱을 지게 높이 솟게끔 테두리를 만들어요. 그걸 방어틀이라고 합니다. 자,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측면 틀은 최외 측선의 수평면 내각이 75도 이상, 최외 측선 직각을 이루는 직선과의 내각이 35도 이상. 이거 아무리 봐도 글자로만 보면은 잘 모르겠죠. 다음에 이제 사진을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어틀은 전복 시 부속장치, 이 내부에 들어있는 맨홀 뚜껑이라든지 안전장치, 또 주입구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요. 강철판 두께는 2.3mm 이상, 산 모양으로 솟아오르게 부속장치보다도 50mm 이상 높게 이렇게 설치한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6번 수동식 폐쇄장치 레버. 수동식 폐쇄장치 레버는 뭐냐면 길이가 15cm 이상의 레버를 설치하고 손으로 잡아당겨서 폐쇄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이 탱크에서 외부로 배출하고 안으로 들어가고 하는 건데 이것을 갖다 수동으로 레버를 제껴서 열고 닫고 할 수 있도록 수동식 폐쇄장치 레버를 설치한 경우 길이 15cm 이상의 레버를 설치하고 손으로 잡아당겨서 폐쇄장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레버 바로 옆에 한글로 레버 이렇게 표시하고 화살표로서 당김 위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탱크 겉면 외면은 녹이 슬지 않도록 방청 도장을 합니다.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탱크 로리차의 앞부분입니다. 운전석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 차량 위에 이처럼 동그란 몸뚱아리의 탱크 로리가 얹어져 있습니다. 길다랗게 얹어져 있고요. 그리고 탱크 앞쪽에 이처럼 어깨뼈처럼 돌출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차가 엎어졌을 때, 넘어졌을 때 이 탱크 측면이나 이 부분이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이 돌출된 부분이 먼저 닿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측면 틀을 부착을 하는데 이 앞쪽 전단으로부터 1m 이내에 이렇게 측면 틀을 설치하고 뒤쪽에도 역시 위쪽, 아래쪽 총 4군데에 이렇게 좌우로 해서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이 사이가 사실 탱크 속의 내부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고 이 칸막이 하나의 용적은 내부에 담기는 용적은 4,000리터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 칸막이가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칸막이 하나하나마다 액체 위험물을 갖다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구멍이 있겠죠. 바로 이제 주입구가 있고요. 바로 이 뚜껑이 또 맨홀 뚜껑이고요. 이처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뚜껑의 안전장치, 내부의 압력이 상승했을 때 밖으로 증기가 배출될 수 있는 내부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뚜껑을 닫으면 뚜껑을 닫고 나서의 이 높이, 돌출된 높이보다도 최소한 50mm 이상이 더 올라오게 주변에 이처럼 높은 테두리를 둘러서 방어 틀을 설치를 합니다. 구조는 이처럼 되어 있고요. 자, 좀 전에 측면 틀이라든지 이 각도가 어떻게 설명이 됐느냐 하면 이 부분이 지금 탱크 외면에 앞쪽 뒤쪽 각각 4군데 이처럼 설치가 되는 측면 틀이죠. 이 부분은 탱크에 위험물을 충전했을 때 이 차량의 중심이 되는 중심점과 탱크 측면과 이 측면 틀의 연결선에 직각이 되는 부분, 이 직각이 되는 부분과 탱크 측면 틀하고 연장하는 선이 35도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차 아랫부분이죠. 수평 부분과 측면 틀과 탱크 외면하고 연결하는 이 선 각도가 75도 이상으로 돼야 된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그림상으로 보시고 1차 시험 문제보다도 2차 실기 때 간혹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림상으로 숫자를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탱크 로리차는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죠. 돌아다니다가 어딘가는 정차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차해놓는 정차를 하는 위치, 그 상치 장소라고 하는데요. 평상시에 위치하는 곳, 이 상치 장소에 대한 기준입니다. 먼저 옥 외에 상치하는 경우는 건물 바깥에 그냥 세워놓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화기 취급 장소 또는 인근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의 거리가 떨어져야 된다. 만약에 건축물이 단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띄워야 된다. 그리고 건물 속으로, 건물 안으로 집어넣어서 정차를 하는 경우, 그렇게 상치하는 경우는 건물 안에서 하는 경우는 건물이 내화 구조나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상치를 해야 된다. 만약 건축물이 닫힌 건물이라고 해도 요즘에 보면 백화점 건물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경사로를 통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죠, 주차장이. 근데 그렇게 올라가지 말고 1층에만 상치를 해라. 이런 거고요. 상치 장소에 평상시에 탱크 로리차가 항상 정차하는 곳은 탱크 도장 위에 분명히 표시를 하라. 그 위치를 표시해서 표기를 해놓으라 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 이 이동 탱크 가운데에서 특별히 아세트알데히드와 산화프로필렌, 이 사류 위험물 중에서 특수 이나물 가운데 아세트알데히드와 산화프로필렌인데요. 첫째로는 불연성 가스를 봉입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증발도 쉽게 되거니와 증발이 된 그 기체가 공기와 혼합이 될 때 혼합 기체는 매우 저마온에 민감하고 폭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연성 가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질소를 혼입을 해서 질소로 위에 상부를 압력을 가해서 눌러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탱크 설비는 은이나 수은이나 구리나 동, 마그네슘이나 단독적으로 또는 이런 성분들이 금속 성분이 포함이 된 합금을 접촉할 때는 폭발성 물질이 생성이 될 수가 있어요. 화학 반응 때문에. 그래서 절대 이러한 금속이 들어있거나 금속이 포함된 합금은 사용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동 저장 탱크는 여러 가지 위험물을 실을 수가 있죠. 그런데 외부에 이 이동 저장 탱크 로리차에 색상을 칠해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류별로 1류, 2류, 3류, 5류, 6류, 그리고 4류, 1, 2, 3, 4, 5, 6으로 보면 먼저 4류로 보면은 4류에 대해서는 특별히 탱크 로리차에 색상 제한이 없지만 전통적으로 적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고요. 요즘에는 그냥 흰색으로 이렇게 흰색으로 도장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탱크 앞면 앞부분과 탱크 가장 뒤쪽을 제외한 면적의 40% 이내의 면적은 다른 류별의 색상 외의 색상으로 도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각각 류별로 구분된 색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류는 회색으로 되어 있다. 1류는 주로 금속 산화물 종류 아니면은 소금 종류입니다. 강력한 산화력을 지닌 소금 종류이고요. 거의 흰 색깔이거나 약간 흰빛을 띤 약간 회백색에 가까운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위험물에 좀 연상이 되는 색깔로 칠해져 있습니다. 자, 2류는 적색으로 이렇게 칠하도록 되어 있고요. 성냥 앞부분, 성냥 앞에 머리 부분, 성냥 꼭지 부분이 다 빨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떠올리시면 쉬울 것 같아요. 제 3류는 청색인데요. 청색, 금수성 물질을 접하면 안 됩니다. 청색으로 되어 있고 5류는 황색으로 칠하도록 되어 있고 6류는 역시 똑같이 3류처럼 청색으로 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